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해외의 금융자산을 좀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이 두 알파벳 조합을 지겹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FATCA와 FBR.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뭔가 신고하라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늘 헷갈리셨죠? 예,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같은 거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개념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이 두 가지를 따로 신경 써야 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은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큰 그림부터 잡고 시작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모든 혼란의 시작은 이 둘을 같은 종류의 신고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거든요. 전혀 다른 두 기관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보고입니다. 아, 기관부터가 다르군요. 네, FBR은요. 해외 금융계좌 목록을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줄여서 FinCEN에 보고하는 거고요. 목적 자체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그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보 수집에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FBR은 국세청 IRS가 아니라 재무부 소관이고요. 세금 목적이라기보다는 금융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FATCA는 해외 금융자산 정보를 국세청, 즉 IRS에 세금 보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이름부터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잖아요. 네, 텍스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명백히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고하는 기관도 목적도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보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차이점을 인지하는 게 첫걸음이죠. 기관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다. 이것만 해도 벌써 반은 정리된 느낌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똑같은 내 은행 계좌인데 어떤 기준으로는 해외 계좌가 되고 다른 기준으로는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의 한국 지점에 제 계좌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 은행이니까 미국 계좌 같기도 하고 한국에 있으니 해외 계좌 같기도 한데요. 아주 좋은 예시이고 바로 그 지점이 FBIR과 페티카의 근본적인 관점 차이를 보여줍니다. FBIR은 아주 단순하고 물리적인 기준을 따라요. 바로 지리적 위치죠. 지리적 위치요? 네, 계좌가 미국 영토 밖에 있으면 무조건 해외 계좌입니다. 시티운영이 미국 회사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에 지점이 있으니 그 계좌는 FBIR 보고 대상인 해외 계좌가 맞습니다. FBIR은 그냥 어디에 있느냐. 심플하네요. 그럼 페티카는 이 똑같은 시티은행 한국 지점 계좌를 다르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페티카의 관점은 다릅니다. 페티카는 그 금융기관의 국적, 즉 미국 금융기관이냐 아니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에 있는 계좌는 페티카 목적상 해외 금융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 IRS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미국 기관이라 정보 파악이 쉽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똑같은 계좌 하나를 두고 FBIR은 한국에 있으니 해외 계좌라고 하고 페티카는 미국 은행이니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하신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계좌, 이건 FBR 보고는 해야 하지만 페티카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둘째,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의 신한은행이 뉴욕에 지점을 냈고 거기에 계좌가 있다면요? 이건 미국 영토 안에 있으니 FBR 기준으로는 해외 계좌가 아니죠. 그리고 페티카 기준에서도 미국 지점이므로 보고 대상이 아니고요. 결국 이 경우는 둘 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모든 혼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FBR은 지리, 페티카는 기관의 국적.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왜 두 가지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그 페티카의 기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얼마 이상의 자산을 가졌을 때 IRS가 주시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 거주지에 따라서도 기준이 꽤 다르던데요. 네, 페티카는 신고자의 상황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이 아주 세밀하게 나뉩니다. 현실적인 생활 환경을 고려한 건데요. 먼저 미국 본토에 거주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개인, 즉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은
연말 기준으로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만 달러를 넘거나 또는 연중 단 하루라도 7만 5천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보고 대상입니다. 아, 연말 기준이랑 연중 최고의 기준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산해서 보고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2배가 됩니다. 연말 기준 10만 달러 또는 연중 최고액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저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기준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생활 기반 자체가 해외에 있으니 기준이 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하신 대로 해외 거주자는 기준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해외 거주 개인의 경우 연말 기준 20만 달러 또는 연중 최고액 30만 달러를 초과했을 때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부부 합산의 경우는 연말 40만 달러, 연중 최고액 60만 달러를 넘으면 보고해야 하고요. 미국 거주자에 비해 기준이 거의 4배나 높죠. 그렇군요. 그럼 보고해야 할 금융 자산에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그냥 은행 계급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연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은행 계좌는 기본이고요. 주식이나 증권을 거래하는 브로커리지 계좌, 뮤추얼 펀드 같은 투자 계좌는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인데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이나 연금 상품도 자산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해지하면 환급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나 개인연금 같은 것들이죠. 그 상품의 현금 가치, 즉 캐시 밸류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금융자산을 포함한다고 봐야겠네요. 혹시 예외도 있나요?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행히도 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보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좀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이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FATCA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선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부과되는 기본 벌금이 건당 1만 달러입니다. 1만 달러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IRS로부터 신고하세요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90일 동안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30일마다 1만 달러씩 추가 벌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추가 벌금만 최대 5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 미신고에 고의성까지 더해지면 민사벌금만으로 최대 6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군요. 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게 세금 보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무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IRS가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FTCA는 기준 금액이 복잡한 대신 한번 파악하면 명확하네요. 그럼 이제 FBR로 넘어가 보죠. FTCA에 비하면 FBR은 기준 금액이 1만 달러 하나로 딱 떨어지니까 훨씬 간단해 보이는데요. 혹시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 같은 게 자료에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그 1만 달러라는 숫자에 몇 가지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만 달러가 개별 계좌 기준이 아니라 모든 해외 계좌 잔액의 총합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아, 총합 기준이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 일본, 유럽에 각각 4,000달러씩 들어있는 계좌 3개를 가지고 있다면요. 어느 계좌도 1만 달러는 넘지 않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각 계좌는 1만 달러 미만이지만 세 계좌의 잔액 합이 1만 2천 달러이므로 FBR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중 단 하루라도 모든 해외 계좌 잔액의 합이 1만 달러를 넘었다면 그 해의 모든 해외 계좌 정보를 전부 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난 큰돈 넣어둔 계좌는 없는데 하고 안심하다가 나도 모르게 대상자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총합 기준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사례를 보면 유학 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여러 나라에 5천 달러씩 쪼개서 예치해둔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한 번도 1만 달러를 넘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큰 벌금을 부과받았죠. 또 다른 함정은 없나요? 공동계좌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 국적인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한국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계좌라도 그 잔액 전체가 미국인의 FBRA의 신고 총액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만약 부부 둘 다 미국인이고 공동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각 소유자가 계좌의 전체 금액을 각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부부가 공동 명의로 2만 달러짜리 계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남편도 2만 달러로 신고하고 아내도 2만 달러로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자산이 4만 달러로 2배로 잡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 전체 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재무부도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두긴 했습니다. 부부가 가진 모든 해외 계좌가 두 사람의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한 명이 대표로 서명해서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각자 전체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FBR의 예외 자산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해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FBR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무서운 벌금 얘기를 해보죠. FBR의 벌금은 FATCA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를 보니 특히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던데요. 네, FBR의 벌금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 고의성 판단입니다. 벌금 체계가 단계별로 나뉘어요. 우선 신고를 누락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 즉 비고의적, non-willful 위반으로 판단되면 위반 건당, 그러니까 보고서 한 건당 연간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만 달러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럼 당국이 이건 고의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정말 미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했다고 판단되면 벌금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벌금 액수가 최대 10만 달러 또는 위반 시점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의 50%요?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 100만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를 고의로 누락했대가 걸리면 벌금만으로 50만 달러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2년만 반복되어도 계좌 전액이 전부 벌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걸 넘어 알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 willful blindness까지도 고의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와,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페티카처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고의적 위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25만 달러의 벌금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군요. 자, 오늘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FBI와 FTCA 이 둘은 보고하는 기관도 목적도 기준도 벌금의 성격도 다른 완전히 별개의 의무라는 것. 따라서 해외에 자산이나 계좌가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 더 드리자면 기록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FBR 벌금 부과에 대한 공소시효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6년입니다. 상당히 길죠. 따라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록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고 연도의 다음해 4월 15일로부터 5년입니다. 안전하게 6, 7년 정도는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6, 7년이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니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정확히 어떤 기록들을 보관해야 할까요? 그냥 은행 거래 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명 요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 5가지 정보는 명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계좌 명의자 이름. 둘째, 계좌 번호. 셋째, 해당 해외 금융기관의 이름과 주소. 넷째, 계좌 종료. 예금, 투자, 보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보고 기간 동안의 최고 잔액입니다. 매달 말일 잔액만 기록해서는 안 되고요. 연중 최고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실무 팁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이 두 제도는 단순히 신고의 의무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요구인 셈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과거 6년 전의 일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올해 신고만 잘 마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나의 재정 기록 전치를 언제든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의 지난 5년간의 금융 기록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혹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한번 차분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